이고요. 우리나라에 번역이 되지는 않았는데요. That Will Be Your Mother라는 단편이 있습니다. 이 단편은 간단하게 내용을 설명드리면은 제3차 세계대전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뭔가 주인공 여자가 있고 주인공이 있고 하자인 여자가 있고 이 여자의 남편이 군인으로 어디 이렇게 나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 남편한테 편지를 쓰는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이제 어떤 종류의 핵 재앙이 있었는데 전쟁 동안 핵무기를 많이 쓴 거예요. 48년이라는 걸 우리가 보면 좀 이해가 되죠. 그 설정이. 그래서 이 화자인 여성이 임신을 했는데 내 아이가 기형아가 되면 어떡하나 그래서 막 걱정을 했는데 낳았더니 이거 너무 건강하다. 근데 이 내용이 점점 기이해지고 너무너무 애가 똑똑해서 뭐 10개월인데 걸어다니 10개월 원래 10개월인데 뭐 말도 되게 잘하고 이제 뭐 어쨌든 되게 일찍 발달. 그것도 일종의 문제적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너무 다행이다 이렇게 돼서 이런 식의 내용을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그런 편지를 받다가 나중에 남편이 돌아와서 막상 보니까 애는 그냥 기형아가 태어나서 방치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을 이때는 이게 발표됐을 때는 뭐랄까 독자들이 고문을 확실하게 캐치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에 와서 읽어보면 이거는 전형적인 산후 우울증과 출산 공포예요. 그러니까는 SF의 틀을 역시나 틀로 쓰였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지금 제가 쭉 말씀드린 설정을 들었을 때 그런 이야기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것을 생각할 수 있었던 기반은 어디에 있냐고 생각해 보면은 지금의 눈으로 보면은 당시에 사람들이 그리고 특히 최근까지도 우리나라에서 여전히 말하기 꺼려하는 내가 사실은 임신했다는 것이 너무나 공포스러운 거예요. 이거 자체가 공포스러워요. 그러니까 그 공포에 그냥 사회적인 설정을 부여하고 그냥 전쟁이고 이제 핵폭탄이 많고 핵무기가 많아서 기형아가 많이 태어난다. 그러니까는 이 공포가 뭔가 사회적으로 정당화된 공포다. 그리고 실제 기형아가 태어나는 것이 어떤 그 태어난 다음에 이상행동을 보이는 거지. 엄마가 우리 애는 괜찮아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은 산후우울에서 넘어가버렸네.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거를 SF 안에서 풀어낸 이야기입니다. 그게 참고로 인터넷 보면 이 소설을 찾을 수 있긴 한데요. 재미없어요. 제가 얘기한 게 그냥 다예요.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이때는 정말로 드물게 어떤 여성의 감정을 쓴 소설인데 지금에 와서 읽어보면은 엄청나게 그냥 딱 모르겠어요. 남성 독자는 이거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여성 독자는 딱 처음 읽는 순간 이것은 임신에 대한 공포다. 애가 태어난 다음부터 이거는 그냥 전형적인 산후 우울증 증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48년에는 그런 식의 인식이 없는 상황에서 주디스 메릴이 자신의 경험을 SF라는 장르이기 때문에 펼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거는 이제 하늘 한가운데 난 길로라는 제목으로 이제 번역이 돼서 나왔는데요. 레이 브래드버리 화성연대기 단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소설은 1950년에 나온 작품인데요. 제일 뭐랄까 앞에서 얘기한 두 개보다 좀 노골적인 부분도 있어요. 이건 어떤 얘기냐면 화성연대기가 화성에 가는 거잖아요. 혹시 이제 읽지 않으신 분들 위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인류가 화성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인데요. 이 단편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그 노예들도 화성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화성에 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우주선을 만들어서 화성으로 이주한다고 하면은 1950년대 그것을 상상할 때 기본적으로 그냥 미국에서 화성을 간다면 백인들이 가는 거예요. 근데 노예들도 가고 싶은 거예요. 이 상황에서 이제 벗어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는 그 우주선을 만들고 남은 뭐랄까 고철 같은 거, 좀 성능이 떨어지는 거, 버려진 거 이런 거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무덤덤 붙여서 우주선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럼 노예 주인인 사람들은 저거 해봤자 쓸모없다. 이렇게 말하자면 비웃는 거죠. 그 발 막 때리고. 근데 만들어요. 만들어서 결국은 가요. 가는 성공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남겨진 노예주들이 가지는 어떤 종류의 어떤 공포감과 허무감, 진짜 가버렸다 라는 느낌, 그 감정 쪽에 좀 초점을 맞춘 흥미로운 소설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걸 만들어서 가는 그 노예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진행되는 걸 보고 있는 노예 주인들의 입장에서 이 소설이 펼쳐지고 있거든요.
이런 이야기들이 역시나 뭐랄까 그냥 노예들이 탈출을 하려고 하는데 노예주들이 야 너 못 가 이러면서 밤에 잡아놓고 막 때리고 그것은 그냥 현실이고 그것을 화성의 우주선을 고철을 모아서 만들어서 간다라는 설정을 부여함으로써 하나의 은유로서 한 장에 만들어내는 것 현실의 차별을 그것이 좀 SF에서 가능한 것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세 가지가 전부 다 한 60년에서 70년 전 이야기라는 것도 여러분들 주목할 만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랄까 2017년이잖아요. 근데 2018년, 네. 2018년인데요. 이미 한 70년, 60년, 70년 전에 SF에서는 이런 식으로 사회에 뭔가 차이와 차별이 있는 지점을 소설로서 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잘했냐?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애당초 왜 SF는 이런 소재를 다루게 됐을까? 왜 가능했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은 SF는 휴고 원즈백이 어스타운딩 스토리스를 창간할 때 그 사이언티픽 픽션이라는 말을 쓰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자 내가 지금부터 새로운 걸 보여줄게. 이건 어떻게 새롭냐 하면은 뭐 에드가 앨런 포라든가 뭐 웰즈라든가 이런 주일 베른이라든가 이런 소설을 읽은 너는 매우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 거야 나한테 돈을 내면. 근데 어떤 점에서 다른 이제 펄프랑 다르냐 하면은 이 SF 사이언티픽 픽션이라는 것은 보다 진보적이고 언제까지나 교육적. 이걸 읽으면 재미도 있고 도움도 될 거야 너희한테. 이게 SF가 어떤 실제로 지금의 상업적 장르로서 성립할 때의 셀링 포인트였어요. 그리고 그것은 SF에서 이제 방향키가 돼요. 지금까지도 SF는 그 지점 굉장히 강하게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20년대, 26년인가에 휴거 원즈백이 한 말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 다음에 실제로 현실과 SF 이상은 종종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주디스 메릴이 잠깐 나왔잖아요. 주디스 메릴은 누가 봐도 여자 이름이잖아요. 근데 1930년대, 40년대, 50년대 SF 잡지에는 우리가 실제로 여성 작가가 몇 명이 있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주디스 메릴 같은 몇몇 작가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남성 가명을 사용했고 그 이유는 그래야 팔린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야지 출판 편집부를 통과할 수 있고 그래야지 독자들이 편견 없이 읽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실제로 여성 작가의 수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거에 대한 연구도 막 이만한 책이 하나 있는데 50년대 이전에 SF, 여성 SF 작가들과 독자들은 어디에 존재했을까. 왜냐면 독자들도 왜 막 써서 보내잖아요. 옛날에 잡지고 하니까. 근데 그럴 때 독자들도 상당수의 여성 독자들이 남성 이름을 사용하니까 뭐 오빠라든가 남동생 이름을 써서 보냈다는 그런 어떤 증언이나 기록 같은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실제로 이랬던 것이죠. 그리고 캠벨리안 SF, 캠벨이라는 편집자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60년대까지 SF계를 상당히 잡고 있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은 뭐랄까 상당히 편견이 많았어요. 본인이.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기에 합리적이지 않은 것들을 지면에서 다 커트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것 중에 대표적인 예가 제일 유명한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이제 아프리카를 배경으로 하는 고도로 발달한 문명 사회에 대해서 딜레이니가 소설을 써서 갔더니 이것은 사회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얘기다 라고 해서 그를 받아주지 않았던 에피소드가 좀 유명해요. 그런 식으로 좀 본인 생각해 말하는 데는 SF를 많이 잘랐어요. 그러면은 아까 거슬러 가서 이거는 어떻게 실릴 수 있었을까? 이거 캠벨이 샀거든요, 이 소설을. 근데 이거는 당시 캠벨이 핵을 테마로 해서 특집포를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냥 모르겠어요. 여성 독자인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래서 이 소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여성 작가 이름이 그대로 나온 상태에서 출판까지 다 됐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그 다음에 캠벨리안 SF의 패턴을 봤을 때 솔직히 말하면은 캠벨이 아예 캐치를 못했던 게 아닌가. 이것이 출산과 임신과 산후 우울에 대한 거를 아예 캐치 못하고 기형이라는 부분에 이제 요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샀던 게 아닌가라고 저는 솔직히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한계에 대해서 SF 안에서 다음 단계의 운동이 나오게 되죠. 왜냐하면 언제나 진보적이고 교육적이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이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색다르게, 더 다양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더 큰 소리로 말해야 된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한 뉴웨이브라는 운동이 SF에서는 발달을 하고, 이것이 우리가 읽고 있는 모든 SF는 뉴웨이브의 파도를 탄 상태의 SF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개만 가지고 왔는데, 하나 너무나 유명한, 여기 계시는 분들 다 읽어보셨을 것 같은 어둠의 왼손이죠. 69년을 읽은 장편이고 뉴웨이브의 대표적인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면은 겨울행성이라는 행성이 있고,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중성이에요. 중성인데 해마라는 시기가 있어요. 이쪽 발전기 같은 시기가 있어서 그 시기에 나와 가까운 사람, 나의 파트너와의 관계에 따라서 나의 성별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정확히 말하면 나의 임신하는 쪽이 누구인지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누군가의 아버지일 수도 있고 어머니일 수도 있어요. 여기에 우리 같은 기본적으로 헤테로섹슈얼, 그러니까 시스젠더인, 정확히 말하면 시스젠더인 사람은 아니고 혜인인인데 정확히 어쨌든 겨울행성이 착륙하게 된다. 그러니까는 이 착륙한 사람이 보기에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여기가 왕이 누군가 엄마인지 아빠인데, 그러다 보니까 미쳤다 그러고, 근데 이 행성이는 모든 사람들한테는 이 와 있는 시스젠더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얘는 성별이 안 바뀌어요. 그런 상황에서의 어떤 퍼스트 컨택트의 내용을 아름답게 다룬 소설이고, 혹시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 젠더 이슈에서도 너무나 중요한 소설이지만 그거 외에도 문학적으로나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꼭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아쉽게도 우리나라에 번역되지 않은 소설인데요. 사뮤엘 R. 딜레인이라는 작가의 트리톤이라는 장편 소설입니다. 사뮤엘 R. 딜레인이는 흑인이자 커밍아웃한 게이로서 SF계에서 운동적인 활동을 많이 하는 분인데요.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워낙 많이 나와서 얼굴이 좀 뭐랄까 캐릭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게이 퍼레이드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딜레인의 얼굴을 알면 딜레인을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워낙 앞에 서 계시기 때문에. 근데 이 딜레인이는 어떤 장편을 썼냐면은 76년작인데요. 이제 화성에서 온 남창 주인공인데, 이 세계가 기본적으로 어떤 세계냐면은 다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아까 박사님께서 조금 얘기해 주셨는데, 마지막에 뭐든지 조금씩 변하는 배기가 극단화된 거죠. 그러니까는 내가 나를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내가 남자가 되겠다, 여자가 되겠다, 아니면 나는 다음엔 헤테로섹슈얼인 남자가 되겠다, 아니면 호모섹슈얼인 남자가 되겠다, 이런 것을 다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근데 그런 세계로 화성에서 온 남창 주인공이 왔는데, 내용 자체는 민족의 러브스토리인데요. 그렇게 모든 정체성을 내가 선택해서 그냥 이쪽의 성형수술이라고 표현해요. 76년작이다 보니까 그냥 설저리로 다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게 다 수용은 돼요. 그러니까 그냥 너무 당연히 다 그래요. 근데 내가 그걸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일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나이고 싶은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그 어떤 모든 다름이 단지 수용되고 있을 뿐일 때는 어떤 면에서는 그 사이에 빠지는 비극적인 삶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나를 정체화할 때는 내가 나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인 경우도 있지만은,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을 보고 그 다음에 나를 봤을 때, 아, 나는 시스템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 부분에서 진짜 아무것도 보지 않고 확실하게, 아, 나는 시스젠더야, 아, 나는 헤테로섹슈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세상에는 있나 보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사실 상당히 최근에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상대적으로 내가 있는 지점을 보고, 아, 나는 헤테로섹슈얼이구나, 아, 나는 바이섹슈얼이구나, 이런 식으로 정의되는 사람은 너무 난감한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나의 기호가 있어서 나도 선택을 해서 어떤 모습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저 사람이 연애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그런 얘기인데요. 이 표지가 스페인어 표지가 아닌 이탈리아 표지 같은데, 약간 이 소설의 어떤 애매하게 비극적인 부분을 잘 묘사한 것 같아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 그런 점에서 좀 생각해볼 만한 부분이 있는 소설입니다. 달리 말하면은 이미 76년에 이르러서 SF는 다른 차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넘어가서, 그거는 60년대 정도이고 70년대 정도에 오면은 그것을 말하는 것으로 충분한가, 정체성이라든가 다름의 차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렇게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까지 이미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뉴웨이브라는 것은 우리가 SF를 얘기할 때 보통 사고 실험이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을 확고한 우리 장르의 특성으로 자리 잡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있는 모든 SF는 UAV의 파고를 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 세팅인 거예요. 이게 SF는. 그리고 아이러니컬한 것은 여러분들 중에 사이버펑크 많이들 아실 거고 SF 강의 같은 건 사이버펑크를 좋아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계신데 SF 사론적으로 보면 사이버펑크는 뭐냐면은 뉴웨이브가 한 15년에서 20년 정도 갔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마이너리티 이슈가 SF는 다 주류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젠더, 인종, 반전, 뭐 장애, 연령 이 모든 것들이 SF에서 안 다루어진 게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는 80년대쯤 되니까는 이제 뭐 그 윌리엄 깁슨이나 브루스 스털링 같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지금의 SF는 너무나 모범생적이다. 주류 SF는 너무 모범이다. 근데 그 모범이 사실 생각해보면 80년대에도 우리 사회는 그렇게 모범적이지 않았어요. 근데 SF는 굉장히 앞서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SF가 너무 모범적이고 너무 올바르다. 이런 걸 보려고 우리가 소설을 보냐. 이게 아니고 우리는 SF의 어떤 본령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해서 나왔던 게 사이버펑크예요. 그래서 이게 일종의 역진적인 반동운동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그 극단적인 예가 뭐냐면요. 브루스 스털링이 더 미러쉐이지라는 사이버펑크를 정의하는 어떤 단편집을 냈어요. 그 앞에 긴 머릿말을 썼어요. SF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SF를 얘기하려면 SF같이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은 장면은 SF 사론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시작했고 어떤 것이 중요하고. 근데 그 과정에서 예를 들면 제임스 팁트리 주니어 같은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알고 계신 유명한 SF 작가, 여류 SF 작가들, 주디스 메리 같은 작가들은 한 명도 언급하지 않고 남성 작가만 써서 사이버펑크에 대해서 왜 사이버펑크라는 어떤 SF의 운동까지 왔는지를 설명해내는 성공을 합니다. 성공한 게 굉장히 놀라워요. 왜냐하면 뉴웨이브를 지난 다음에 여성 작가들을 빼놓고 SF를 말한다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근데 그걸 성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반동적인 거죠. 그래가지고 사이버펑크는 이제 영상이라든가 만화라든가 애니메이션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는데 그거는 뭐 조금 다른 얘기 제가 간단히 생략을 하고 SF 문학으로서의 SF에서는 사실은 별로 다뤄지지 않습니다. 약간 그러니까는 중이기 같이 돼가지고 금방 지나갔어요. 그리고 뭐랄까 사이버펑크의 어떤 작품들이 좀 있긴 한데요. 사이버펑크가 지적한 거 있잖아요. SF가 너무 모범생적이다. 너무 맞는 말만 한다. 너무 주류적이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주류가 아니라 SF라는 이 문학의 주류가 그러니까 뭐 류긴이라든가 팁트리 주니어 이런 거 막 찬양하고 아닌 것 같다. 이거 아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거의 비평되지 않아요. 지금 거의 얘기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옳은 건 옳은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지만은 모범적인 것이 옳은 것이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이버펑크가 좀 짧게 끝나요. SF에서는. 근데 이거의 악영향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이 운동이 사이버펑크가 가졌던 가장 강력한 힘은 뭐냐 하면은 시각화였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SF는 UAV가 SF가 갖고 있었던 많은 한계 중에 하나는 추상적인 개념, 추상적인 진보적인 다름과 차이를 계속 말하다 보니까 소설의 분량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잘 안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왼손 같은 거는 아주 드물게 선명한 거고 많은 경우에 아 그래 주인공이 평행우주에 가서 이렇게 뭐 남자랑 여자가 경쟁을 하고 남자애가 태어나면 여자 쪽에서 딜을 해가지고 남자 쪽에 보내고 뭐 이런 세계 조한나 러셀의 소설인데요. 이런 세계가 있다는 거는 이해를 했어. 근데 그 세계가 어떻게 생겼는지 끝까지 읽어봐도 모르겠는 거예요. 시각화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사이버펑크가 성공을 해서 영화나 영상에 사이버펑크 영향이 엄청나게 크게 되고 그래서 많은 SF 영화들이 보면은 뭔가 거슬리는 거 나오잖아요. 뭔가 거슬리는 거 있어요. 거슬리는 거 없으셨으면 잘 생각해보세요. 거슬리는 거 있어요. 그게 여기에서부터 그 영상화의 흐름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그냥 흥미로울 것 같은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 SF는 기본적으로 침묵하지 않는 문학이라는 SF의 특성을 뉴웨이브가 쐐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있었던 한계는 미국의 문학이었던 거죠. 영국과 미국의 문학이었던 거예요. 이게 그래서 빈틈이 생기게 되고 오늘날의 SF는 이 빈틈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예를 들면 한국의 SF가 갖는 고민은 한국에서 SF를 어떻게 쓸 것인가거든요. 왜냐하면 SF 자체가 사실 식민주의를 기본으로
그거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런 사회적인 합리성의 빈틈을 어떻게 메워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 좀 많이 하고요. 그리고 제가 같이 얘기해봤으면 하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개 가지고 왔는데요. 예를 들어 이런 거, 다르지만 괜찮다. 저는 이 부분에서 약간 박사님의 발제랑 조금 의견이 달리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차이가 중요하지 않다든가 다르지만 괜찮다는 말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은 어떤 사람한테는 그 차이가 전부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나의 정체성에서 그 예를 들면 아까 발제해 주신 거에서 제가 들었던 것처럼 100명 중에 한 명은 그 이성의 성기가 있다. 그리고 그것을 전혀 모르고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안 중요한 사람이 한 10,000명 있는데 한 명은 내가 여자의 몸을 가지고 태어났고 나의 정체성도 내가 생각하기에 여성이 맞는데 내 몸에 발달하지 않은 남성 성기가 있다 또는 있었다라는 게 이 사람의 삶 전체를 정의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중요하잖아요. 중요한 거예요. 그럼 그런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판단의 주체가 누가 되는가. 그리고 SF에서 이제 그 여러 소재를 개발하다 보니까 다름과 차이를 더 기발한 것을 발굴하는 식의 어떤 소재 설정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정말 웃기다고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90년대 그 미국 스페이스 오페라에서 잠깐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이름 이상하게 붙이기. 그러니까는 이름이 적어도 마이클이고 제인이고 한 거가 좀 아닌 거예요. 좀 아니란 감은 났어요. 아니란 감은 났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으니까 이름을 막 만들어요. 그런 것들. 그런 식으로 뭔가 좀 더 기발하게 단지 단어를 발굴하는 것은 어떤 가치가 있는가. 그래서 그 예를 들면 한조배 같은 이름. 그 이병현이 저기 영화에서 맡았던 역할인데 어느 나라 이름이 전혀 알 수 없잖아요. 한조배. 그런 거에 무슨 가치가 있는가. 그런 식으로 어쨌든 다름을 삽입하는 것에 그런 생각을 해갖고 SF라는 장르는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통적으로 그리고 지금도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장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잠시 자리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겠고요. 그리고 이어서 바로